네, 국제무역의회 제9주차 강의 무역계약의 사전 준비와 체결에서 세 번째 강의 무역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뭐 어떤 형태로든지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것을 계약을 체결하느냐, 뭘 체결하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죠. 어떤 그 품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살아있는 동물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덴마크에서 한국에 뭐 살아있는 소를 뭐 사온다라고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그거에 뭐 위생 증명이 어떻고 뭐가 소가 뭐 몇 년 정도 살아야 하는 것이냐, 무게가 얼마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역 계약의 내용에 표시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무역 계약의 내용은 그 품목이나 서비스나 그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많은 그런 이제 그 다양한 그런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역계약 내용 그 매매계약에 들어가는 어떤 좀 일반적인 내용만 좀 다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CISG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이 책을 좀 보면 되겠고요. 이 CISG 같은 경우는 대학원 가거나 아니면은 뭐 보통 무역학과 4학년, 3학년 때 이제 배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영어는 쉬운데. 그래서 이제 무역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좀 보면은 여기서 물품 매매계약의 기본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역계약 이게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제 간의 물품을 거래하기 위한 그 매매 계약에는 기본 조건이 두가 있는데 그걸 구성을 보면 첫째, 물품 자체에 관한 조건과 계약의 이행에 관한 조건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거래되는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이나 가격이나 포장이 뭐냐, 이게 이제 물품 자체에 관한 조건이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에다 실느냐, 뭐 비행기에 실느냐 이거 하고, 그에 따른 보험을 어떻게 들 거냐,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돈을 어떻게 받을 거냐, 주고받을 거냐 하는 것들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물품 자체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선적에 대해서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차에 또 앞으로 또 공부를 더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품질 조건 가죠. 퀄리티 텀. 네, 품질 조건은 품질이라는 게 뭐예요? 그 물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물품의 상태. 물품의 이제 어떤 상품이라는 그 현실적인 그 실물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즘 뭐 그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게임 같은 그런 정보통신 제품 콘텐츠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품질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다가 거기에 버그가 생겨가지고 잘못가 안 돼. 그건 품질이 나쁜 거죠.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품질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품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질, 품질뿐만 아니라 물품의 규격, 성능, 소재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계약서에 합의된 물품의 품질에 관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매도인은 물품이 동일 명세의 통상적 사용 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계약 체결 시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매도인의 견본이나 모형을 제시했다는 그와 같은 품질을 갖고 있는 물품을 제공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계약서에 아주 자세하게 뭐가 다 적어져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 소프트웨어를 하나 이제 뭐 다운로드를 받아서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거기에 그 뭐 버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없다는 것을 가정하여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버그가 있으면 안 된다, 뭐가 어떤다, 뭐 어떤다, 쭉 그게 계약서에 써여 있지 않더라도 그 게임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작동을 잘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어떤 특정 목적이죠. 게임을 하는 목적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게임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뭐 다운로드를 받고 어떻게 카피를 하고 어떻게 장착을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똑같이 그런 비슷한 걸로 당연히 그 품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계약서에 가능하면 자세히 쓰는 게 좋은데 안 나타나 있더라도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물품의 품질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품질 조건에는 어떻게 품질을 결정할 거냐 하는 거와 품질 결정 시기가 어떠냐. 네. 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품질 결정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는 수입하는 데 있어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 시장에 간다면 가서 보고 이렇게 들춰보고 물건 파시는 분의 설명을 듣고 그냥 이게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터넷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막 써져 있죠. 글씨가 많이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이 써져 있는데 우리가 그 설명을 보고 사는 것이지 실제 물건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쇼핑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는 그 상품을 마치 그 소비자가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 그렇게 보고 거기에 써져 있는 대로 실제로 작동을 하고 그 품질이 보장된다는 그런 것을 확신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안 써져 있으면 뭐 모호하게 돼 있다든지 뭐 설명이 별로 없다든지 그럼 사람들이 안 사게 되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자세히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너무 과장된 거 해서도 안 되죠. 그런 걸 해야만이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분쟁이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견본 매매라는 게 있어요. 견본 매매. 이게 어떤 샘플을 하나 놓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똑같은 물건을 팔겠다라는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전시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진열해놓고 이제 전시를 해서 상담을 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와 똑같은 물건을 수출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셀러의 샘플 그러면은 뭐죠? 파는 사람이 전시장에서 전시 부스에서 자기한테 보여줬던 물건을 똑같이 만들어서 보내준다 그런 뜻이 되고 바이어 샘플 그러면 바이어가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바이어 샘플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견본 매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견본 매매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이 견본 매매, 섬유 원단, 옷 만드는 원단 있지 않습니까? 원단, 패브릭. 그 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바이어가 수출업체와 상담을 하고 이걸로 해주세요. 색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있는 색상도 해주세요.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물건이 왔는데 색깔이 좀 틀려. 이게. 그러면 그것이 클레임이냐, 이게 잘못 만들어진 것이냐. 그런데 실제 염색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아주 정말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섬유에 이렇게 색상을 이제 입히는 그런 염색 공장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때마다 로트마다 다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럼 물건을 팔 수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때 이게 계약이 잘못 체결된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색상이 약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표시를 해놔야 그게 클레임이 안 걸리고 바이어가 뭐 이런저런 불만을 제기를 안 하게 되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샘플 보여줬던 거하고 왜 틀리냐, 이렇게 하면은 참 난감해지죠.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이제 견본 매매를 일반적으로 견본 매매가 많죠.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런 이제 클레임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분한 그런 장치가 또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준품 매매, 이건 뭐냐면은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그 조건의 품질을 한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FAQ 그랬는데 평균 중등 품질 조건. 이거 이제 뭐죠? 그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가 밀을 수입해 온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밀의 그 품질을 어떻게 참 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뭐 몇십만 톤, 몇백만 톤의 밀을 수입해 오는데 밀이 그건 뭐 자연 상태에서 수확이 돼서 오는데 정확히 거의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걸 그래서 평균 정도 되면 된다. 그걸 FAQ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면 평균 정도 그러면 그건 통과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판매 적격 품질 조건 GMQ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판매할 만한 정도의 조건이다. 그러면 그것은 합격한 걸로 해준다 이거죠. 예, 그리고 뭐 보통 품질 조건 뭐 이렇게 표준 품질 조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이제 얘기를 써놓게 되면은 이게 공모를 거래하는데 뭐 그냥 상급 이렇게 써놓으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적 간에 그 통용되는 그런 용어에 의해서 표준품 매매할 때는 그때는 거래를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규격 매매 sale by grade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 규격을 많이 쓰죠 우리가. 뭐 몇 볼트에 그 뭐 헤르츠의 제품을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고 어떻게 한다. 그게 규격 매매고요. 상표 매매는 뭐예요? 상표에 대해서 한다 이거.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삼성 갤럭시 20 갤럭시 20의 울트라 이렇게 하면은 이미 알잖아요. 그거 뭐 굳이 샘플 보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당연히 그 정도 그 브랜드 이름만 써도 그러니까 바이어한테 삼성전자 갤럭시 21 울트라 이렇게 딱 브랜드를 써놓으면 그 상품이 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말만 보고도 금방 뭔지 알지 않습니까? 명세서 매매 그 내용에다 전부 써놓는 걸 얘기하고요. 인스펙션 매매 그건 뭐 점검 매매는 그 인스펙션이 통과되면은 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품질 조건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 품질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그 복잡한 내용이에요. 국제간에 거래할 때. 왜냐하면 워낙 그 품목에 따라서 이제 품질 상태도 다 틀리고 조건도 다 틀리기 때문에 특히나 전기 전자 제품 같은 경우는 무지 복잡합니다. 뭐 그 특히 전자 제품 같은 경우, 통신 제품 같은 경우는 규격이 뭐 A4지 한 페이지 막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거래하기조차 어렵겠죠. 더구나 요즘 뭐 바이오 제약 뭐 그런 건 뭐 지금 인보사 사태가 났잖아요. 뭘 이렇게 했는데 뭐 관절염 그 바이오 약을 했는데 뭐시 안 됐더라, 뭐 다른 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뭐 그 바이오 제약에 그게 성분이 뭔지 어떻게 다 압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그런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초기술 집약적 제품이죠. 그런 것들은 품질이 정말 엄격하게 관리되고 표시되지 않으면 그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클레임이 발생하고 그러면 굉장히 회사에 치명적인 그런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품질 조건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품질의 결정 시기 그랬는데 이건 뭐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적 품질을 할 거냐. 근데 이건 언제 어떤 품목에 주로 곡물 같은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곡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을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품질이 어떻습니까? 밀의 품질이라고 한다면 뭐 킬로그램 무게라든지 1톤 톤당 한 톤을 했는데 얼마 한 큐빅당 얼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뭐 좀 안 좋은 품질이 몇 프로가 들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생각해 보세요. 밀이 미국 농장에서 수확될 때 하고 그다음에 LA
롱비치 항에서 선적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한 2주 지나가지고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예, 오다가 마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언제적 것이 품질 조건이냐,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1큐빅 메타당 무게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이런 조건이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오다가 오면서, 가벼워졌어. 그러면 이게, 빠꾸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도착했을 때 얼마다, 아니면 뭐, 선적했을 때 얼마다. 그런 걸로 이제 서로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휘발유를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휘발유를 보통 그 드럼통에 이렇게 담아서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가다 보면 뭐 이렇게 한 달 보름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씩 증발이 돼서 좀 수량이 작아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얼마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까지는 이건 뭐 품질이 수량이 그대로 있는 걸로 봐준다. 뭐 이런 거라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게 보통 파는 사람들은 약간 품질 조건을 좀 높게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이어 지나가는 이제 운송 도중에 약간의 그런 이제 수량이나 무게의 감소가 있더라도 품질에 약간이 떨어지더라도 그건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품질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품질이 나빠지게 되면 클레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품질의 증명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품질이 좋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와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은 한국에 뭐 자파 시험 검사서에 증명이 있으면 그것도 검사가 된 걸로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정부 어떤 무슨 특정 기관의 검사서가 있으면은 그 품질 조건이 된 걸로 한다. 이렇게 협정을 체결을 하고 그걸 서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량 조건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수량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동하는 도중에도 달라질 수 있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휘발유 같은 건 그래요. 조금 더 넣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발이 돼서 약간 줄어들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다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드럼통에 뭐 200리터가 200리터 얼마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200리터가 들어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한 5리터 정도를 넣어서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한 달 지나서 보더라도 200 보다 약간 더 되거나 약간 모자라는 그런 정도지. 근데 200을 딱 해서 보내게 되면 나중에 잘못하면 190 이렇게 나와버리면 잘못하면 크레미 돼버린다. 그래서 약간 보통 이제 선적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량 조건이란 것은 이제 수량의 단위, 표시 방법, 결정 시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수량 단위에 뭐가 있느냐, 어떤 단위냐, 그렇죠? 중량, 무게죠, 무게. 이게 지금 영국, 미국, 프랑스식 그랬는데 한국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이 MT 메트릭 톤을 써요. 근데 아직도 미국 같은 데는 이게 뭐 톤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뭐 파운드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런 점들이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네. 개수는 이제 보통 한 피스, 두 피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가 국제적으로 사용해왔던 원 더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사용을 할 거예요. 원 더즌. 그러니까 작은 물건이 이렇게 크기가 작은 거, 이런 것은 대부분 더즌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필 같은 경우도 10개 해서 하면 참 계산하기도 좋은데, 원 더즌 해가지고 12피스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아마 그렇게 원 더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에 아니면 유럽에 수출할 때 원 더즌 이렇게 건적을 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수 단위 나오는 것은 그 나라의 관습에 따라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보통 연필을 이렇게 팔 때 항상 원 더진으로 이렇게 오랫동안부터 팔아왔는데,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12피스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10개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참, 난감하죠. 이걸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개수 단위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량 단위 계속 갈게요. 용적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용적은 메트릭 톤 많이 하고요. 큐빅미터란 말 많이 써요. CBM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꼭 무역학 전공자가 아니래도 CBM이란 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큐빅미터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m씩일 때 1CBM이죠. CBM은 언제 쓰겠어요? 액체의 중를 이제 측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박스를 실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컨테이너에서 보내는데 나무 박스로 해가지고 우든 박스로 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우든 박스를 이렇게 재보면 1.1큐빅, 2큐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몇 큐빅이냐. 그리고 물건을 컨테이너에다 실었을 때 보통 한 30큐빅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가득 차면은 30큐빅이 넘겠지만, CBM이 넘겠지만은 덜 차면 25 CBM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게 이제 우리 컨테이너에 몇 CBM 정도가 들어갔다, 이런 거 할 때도 CBM을 많이 씁니다. 포장 단위,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어떤 단위로 포장돼 있느냐, 여기 건포, 상자, 포대 등등등 많이 있는데, 포장 단위는 일반적으로 이제 물류업체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것은. 네, 그래서 물류회사는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수출 포장하는 회사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건포를 사용하냐, 상자를 쓰냐, 포대를 쓰냐, 이런 것은 그 상품의 종류에 따라 이제 포장하는 단위, 포장 재료나 그런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1바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원유할 때. 그게 참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만은, 1바렐당 얼마, 용적도 됐지만은, 이제 포장을 이렇게 바렐로 실제 원유를 실지는 않겠죠. 그렇게 이제 용적만 그렇게 재는 건데, 근데 저런 거에서 휘발유를 수출할 때 드럼통에다 수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럼통 같은 경우는 용적으로도 되지만은 실제 한 드럼통 몇 리터짜리 드럼통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드럼통을 하느냐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포장 단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도 계약서에 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타 수량으로서 길이는 메타냐 야드냐 인치, 야드 인치는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메타법으로 거의 전 세계가 다 통일이 되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일부 나라에서 그런 걸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적도 이제 원래는 몇 스퀘어 미터, 평방 미터를 쓰는 게 맞는데, 미국에서는 굳이 또 스퀘어 피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텔레비전이 몇 인치냐, 그리고 이제 전시할 때 이런 게 전시의 면적이 몇 푸트냐, 몇 피트냐, 이런 걸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좀 비교적 국제화 됐다고 보면 TEU를 많이 써요. TEU는 20피트 컨테이너를 TEU라고 합니다. FEU, TEU 그러는데, 보통 TEU 단위를 많이 쓰는데, 컨테이너는 큰 게 이제 20피트 컨테이너고요. 그 2배짜리가 이제 40피트 컨테이너죠. 그래서 우리나라 큰 배들 이런 거 이제 할 때 몇 TU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20피트 컨테이너를 2만 개를 실을 수 있다 그러면 2만 TU급 컨테이너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량의 결정식이 언제 걸로 수량을 결정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저거지 않습니까? 이제 수량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선적할 때 수량과 도착할 때 수량,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발효가 일어나는 그런 식품이라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선적할 때는 몇 % 정도가 발효가 일어났는데 도착했을 때는 몇 %가 발효가 일어났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선적할 때 기준으로 할 거냐, 이제 실제 도착해서 그 양육, 그러니까 하역할 때 그때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수량의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량의 선적과 양육 조건 같은 게 과거에 어떤 역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그 범선에다 이제 물건을 싣고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에서 생산된 커피를 유럽으로 옮긴다 그러는데, 옮기면 오다가 쥐가 먹기도 하고 뭐 이거 썩어서 버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브라질에서 그거 선적할 때는 뭐 100톤을 실었는데 와서 보니까 뭐 많이 줄어있더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클레임이냐? 그건 아니, 그건 정확하게 정리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건 도착했을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적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있고, 그건 뭐 정하기 나름이겠죠. 수량의 증명, 앞에서 그 품질 증명하고도 같습니다. 어떤 공인된 계량 업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그 서류를 믿어준다, 그런 거죠. 가격 조건, 네, 이거 뭐 사실 굉장히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조건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역을 뭐 때문에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고 해야만이, 그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가격에 대해서는 뭐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하고요. 뒤에 가서 또 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조건들이 많죠. 근데 보통 그 약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US 달러 120 하고 한 세트당 CIF의 뉴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그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 엑스포터가 한 세트당 120달러에 수출을 할 건데, CIF 조건으로 CIF는 뭐예요? 이게 도착 조건이요. 저건 뭐죠? 그러니까는 물건의 운임과 보험금까지 포함해서 견적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까지? 뉴욕까지 보내주는데, 그런 뜻이 되는 거죠. FOB 부산 이런 것도 많이, 처음에 보통 견적 낼 때 그렇게 합니다. FOB 부산 이렇게 내요. 뭐 US 달러 120 세트 FOB 부산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내면, 왜냐하면 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산항에 선적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얼마, 거기서 뭐 싱가포르로 갈 거냐, 뉴욕으로 갈 거냐, 뭐 런던으로 갈 거냐,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견적을 낼 때는 FOB 가격으로 냅니다. 네, 부산항에서 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네, 아니면 광양에서 실는 조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가격은 이제 제조 원가에다가 이윤이나 운송비, 통관비, 비용, 여러 그 비용을 전부 추가해가지고 그것을 누가 부담할 거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겠죠. 엑스웍스, 그러니까 공장을 떠날 때 가격은 뭐 간단하게 계산이 되지만 그 이후에 운송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등등등 뭐 재비용, 뭐 통관, 뭐 관세 등 그걸 누가 부담하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가격 조건이, 그 복잡한 조건을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형거래죠. 인코텀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코텀 CIF 이 말만 알아도 이것은 수출하는 사람이 운송료와 보험을 포함한 가격이다, 이렇게 바로 서로 아는 거죠. 굳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CIF라는 그 이니셜만 봐도 이게 서로 무역업자끼리는 다 안다, 그런 거죠. 가격 표시 통화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통화를 사용할 건지 수입국 통화를 사용할 것인지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연 부담의 당사자가 달라진다. 당연한 얘기죠. 보통 국제무역에서 견적은 US 달러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누가 내 물건 살지 모르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US 달러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출국 통화나 수입국 통화로 할 수도 있어요. 교수가 독일에서 근무할 때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폭스바겐 본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때 원화로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얼마, 이렇게. 그거 굉장히 편리하죠. 물건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폭스바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괜히 한국 돈으로 이거 계약해가지고 한국 돈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폭스바겐사는 한국에서 자기들이 자동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원화로 팔 거 아닙니까? 그 원화 판매된 금액 중에서 일부를 그 회사에다 원화로 줘버리면 되는 거야. 전혀 환율 변동에 대한 그런 위험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 식으로도 지금 많이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통화가치 변동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제3국 통화니까는 일반적으로 다 무역 거래에서 처음 견적 낼 때는 미국 달러화로 낸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포장 조건 보겠습니다. 매도인은 물품의 종류나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포장을 해야 될 의무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포장 이거 뭐 어떤 경우에도 포장은 수출업자가 해야 되죠. 해서 하는데 포장이 잘못되면 또 이게 클레임 대상이 됩니다. 오다가 뭐가 깨졌다든지 뭐 변질됐다든지 뭐 쥐가 먹었다든지 뭐 물건이 열려가지고 뭐 이게 뭐 도난당했다 이런 것들이 다 포장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매도인 부담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당연한 얘기지만 포장이야말로 물론 뭐 와서 수입업자가 와서 포장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포장은 매도인이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포장에는 개장, 내장, 외장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개장은 뭐냐면 개별 그 상품에 개별 하나에 대해서 그걸 그러니까 그 개장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소매점에서 이게 하나 파는 그게 이제 개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장은 뭐냐면은 여러 소매 단위로 파는 내용물을 몇 개 또는 몇십 개를 모아가지고 한 박스 조그만 박스로 만들죠. 보통 이제 이 내 개장 단위로 개개 단위로 할 때는 소매상에서 팔 때가 그게 이제 개장이고 라면이라고 한다. 라면 봉지 하나 그건 이제 개장이고요. 그 다음에 라면 박스는 뭐예요? 그건 내장이라 이거죠. 네, 내장. 그리고 그것을 라면 박스를 뭐 20개, 30개를 모아서 이렇게 그 팔레트에 올려가지고 비닐로 감아서 이렇게 보낸다고 한다면 그건 외포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외포장을 해서 보통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다 집어 넣어요. 밑에 보통 이걸 이제 포크리프트로 쉽게 하기 위해서 아래는 항상 이렇게 이 팔레트가 나무 팔레트나 뭐 플라스틱 팔레트가 여기에 이게 장착이 돼서 컨테이너에 실리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포클리프트를 쭉 집어넣어서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개장과 내장에는 속포장에는 제조자 고유의 디자인과 포장재가 사용된다. 외장에는 그런 이제 물품의 성질이나 운송 수단이나 거리 등을 고려해서 포장 재료나 양식을 방식을 약정을 서로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반드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꼭 나무 박스를 사용해, 우든 박스를 사용해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다가 이게 깨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품 반드시 우든 박스를 해라. 라고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뭐 깨질 리는 없다. 그러니 그냥 바로 포장 기계에서 나오면 이걸 싸가지고 그 팔레트에 올려서 그냥 이 비닐로 칭칭 감아가지고 보내도 그건 뭐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외장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화인에 대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화인. 운송인 및 기타 관계자가 타 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 후 외면에 특정 기호, 화물 번호, 목적지, 취급주의, 문구 등의 각종 표기를 하는 것으로서 선화증권이나 상업 송장 등에도 기재되어서 화물과의 대조를 용이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화물이 보통 앞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게 포장을 해서 하나죠. 그러면 이거 하나가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거기다 뭘 써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고 품목은 뭐고 그 다음에 도착지가 어디고 출갈지는 어디다. 그래서 패킹 남바는 뭐다. 무게는 얼마다. 이런 것들을 써놔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무거운 것인데 그걸 표시를 안 해놓고 그냥 들려고 하면 들어지겠습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와서 손으로 옮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포크리프트 기계가 없으면 옮길 수가 없는 상태가, 그런 것들이 표시가 안 되면 그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화인이라고 이렇게 그 있잖아요. 뭐 깨지기 쉬운 것은 이렇게 뭐 유리그릇 이렇게 표시도 있고요. 그리고 위로 세워라 그런 것도 있죠. 뒤집어 버리면 안 된다. 뭐 물 가지 않게 해라. 불 나지 않게 해라. 뭐 햇빛 비치면 안 된다 이런 거. 햇빛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부산항에서 유럽으로 갈 때는 어떻습니까? 인도양 적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에 적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적도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한 일주일 이상을 가게 되는데 그때 컨테이너 속에 들어있는 그 물건들이 뜨거운데 거기서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햇빛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는 거면은 그에 적절한 속 포장, 거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요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것은 반드시 컨테이너 위에다 올리지 말고 컨테이너 아래다 집어넣어 주세요. 뭐 이런 요구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이제 운송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 화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선적 조건은 뭐 그야말로 배에 실르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LC에 언제까지 한다 그러면 그 언제까지 실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30일까지 이건 실는 조건이다. 선적 조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LC도 뭐 4월 30일까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5월 5일까지 LC가 유효하게 돼 있는데 하다 보니까 4월 30일까지 실을 수가 없어요. 5월 10일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적 기간만 연장시키면 안 되고 LC 유효 기간도 같이 연장을 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 이 선적 조건이 선적 날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이제 정리가 돼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적을 할 때 그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클레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선적 조건에 대한 용어 해석 그런데 이거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는 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to, until, till, from, on or about, 뭐 first half of month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무역업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네. 분할 선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분할 선적, partial shipment라고 그러죠. 한꺼번에 물건을 뭐 내가 100톤이 아니 한 20톤의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출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10톤씩 나눠서 보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무조건 한 컨테이너에 해야 되냐? 나눠서 보낼 때는 파셜 시먼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리 약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 분할 선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절대 분할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분할을 해서 보낸다든지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별도의 말이 없으면은 뭐 분할해서 갈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10톤, 20톤을 주문을 받았는데 10톤 한 컨테이너 보내고 그 다음날 다시 또 하나 보내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보내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선적 조건 개성합니다. 환적이란 말도 환적은 TS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부산항을 떠난 어떤 그 컨테이너가 아프리카 어디로 간다 그랬을 때 바로 아프리카까지 가는 직항 그 항로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부산에서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데로 보내서 거기서 아프리카로 가는 그런 배에다가 띄워서 보내는 것이죠. 그걸 이제 환적이라고 하는데 환적은 그 항구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철도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그 컨테이너를 이제 화물을 보낸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토크 강까지는 배로 가고 거기서 이제 철도로 갈아타는 거죠. 그게 이제 철도 환적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환적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센시티브한 그런 물건이라면은 환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약정을 하게 되면은 환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적 금지 조항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센시티브한 그런 물건 같으면요. 선적일의 증명 보겠습니다. 선적일은 언제를 선적일로 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통상은 선화증권이 BL이 발행된 날짜로 한다고 하는데, 미리 선화증권, BL을 먼저 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런 경우에 언제로 볼 거냐, 이런 이제, 그 조건들을 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적적 마지막 선적 지연에 대한 거죠. 내가 언제까지 선적을 한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선적이 지연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 수출업체의 그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서 뭐 그 늦은 데 대해서 뭐 벌금을 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선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적 지연과 선적이 제때 돼서 그냥 정해진 기간 내에 딱 이게 선적을 하면 좋은데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수출업체들이 하다 보면 뭐가 이제 기계가 고장 나서 아니면 뭐 원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한 달 내에 해야 되는데 안 되고 2주 정도는 시간이 더 있어야 돼. 그럴 때 이제 선적 지연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이제 통보를 매입자한테 수입 바이어한테 해서 그 승인을 받아서 이제 선적 시기를 연장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선적이 지연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깁니다. 바이어도 언제까지 물건 올 걸로 생각하고 다 그거 뭐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한 달 뒤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열받게 되죠. 그런데 잘못하면 클레임이 걸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제 조건, 돈 갚는 조건이죠.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돈을 언제, 어떤 돈으로 얼마를, 어떤 통화로 먼저 지급하느냐, 후지급이냐, 뭐 동시 지급이냐, 이걸 뭐 물건을 받으면서 하는 거냐, 서류만 받으면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결제 조건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험 조건, 보험 들어야죠. 보험을 어떻게 들으냐? 보험은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다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 수출업체가 자기가 보험서를 들고 다니는 이제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운송업체, 물류업체, 포딩 업체가 보험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보험 들어요. 그럼 얼마 들까요? 그럼 10만 달러.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 나왔습니다. 얼마 돈 내세요. 이렇게 되면은 보험이 드는 게 끝나죠. 네. 그런데 보험은 이제 여러분 이것도 대학원에 가서 또 배울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보험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전손이냐, 분손이냐, 해서 또 어디까지 커버가 되느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는 현실에서는 실무에서는 그냥 보험회사하고 물류회사가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보험금 얼마 이렇게 또 책정이 되게 되는 그런 걸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사자와 보험 금액을 얼마나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적시가 되어야 하겠죠. 계약서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역계약의 정형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강의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